김영수는 76살이었다. 전남 목포의 좁은 골목에서 평생을 보냈고 그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이 그녀의 전부였다. 20살에 결혼해서 22의 아들을 낳고 36의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그 후로 40년 동안 오직 아들 민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떡볶이 하나요. 단골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던 그 작은 가게에서 영수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벗지 못한 채로 민철의 학습지를 채점해주고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따뜻한 국물을 끓였다. 민철이 대학에 갈 때도 취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그녀는 묵묵히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젓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이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괜찮다, 민철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집도 넓으니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민철의 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숨은 불편함을 영수는 놓치지 않았다. 아들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었다. 결국 영수는 평생을 지켜온 분식집 문을 닫았다. 낡은 솥과 도마, 그리고 목포에서의 추억들을 작은 짐으로 꾸려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향했다. 20평 남짓한 새 집은 그녀가 살던 골목집보다 몇 배는 컸지만 정작 그녀에게 주어진 공간은 구석에 있는 작은 방 하나뿐이었다. 첫날 저녁 영수는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다. 목포에서 늘 해먹던 방식대로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다. 그런데 며느리 지혜가 한 숟가락 더 먹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국물이 너무 진하네요. 저희는 담백한 걸 좋아해서요. 다음부턴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 말은 친절했다. 미소도 따뜻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서늘해졌다. 며칠 후 영순이 가져온 낡은 솥과 도마는 베란다 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어머니, 저희가 쓰던 게 있어서요. 이건 여기에 놔둘게요. 지혜의 설명이었다. 냉장고에는 며느리와 손자의 입맛에 맞춘 음식들만 가득했다. 영순이 좋아하는 젓갈이나 나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짜요. 6살 손자 서준이 영순이 무친 나물을 밀어내며 말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다. 손님에게는 최소한 예의라도 지키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지만 지혜는 다시 정리했다. 어머니가 하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저희 방식이 따로 있어서요. 그녀의 미소 뒤에는 참을성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영수는 점점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영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목포의 골목집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음들이 귀를 찔렀다.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발소리,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가족의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영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흔들린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다. 지혜는 완벽주의자였다.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매일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집안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냉장고 문에는
일주일 식단표가 붙어 있고 세탁기 위에는 요일별 청소 계획이 적힌 메모지가 정렬되어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 용품 교체 주기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했다. 어머니, 월요일은 화장실 청소, 화요일은 거실 청소예요.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거든요.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다. 영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훑어보며 할 일을 찾았다. 하지만 지혜가 정해놓은 규칙들은 점점 더 세밀해졌다. 어머니, 빨래는 꼭 색깔별로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흰색, 어두운 색, 그리고 속옷은 따로요. 아, 그리고 세제는 이 브랜드로만 써주세요. 서준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어머니, 설거지할 때 이 수세미 말고 저쪽 스펀지 써주세요. 코팅이 벗겨질 수 있어서요. 어머니, 청소기는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침실부터 시작해서 거실, 주방 순으로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해주세요라는 정중한 지시들. 영수는 점점 이 집의 가사도우미가 되어 가고 있었다. 목포에서는 자신의 집이었으니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영순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지혜가 퇴근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청소기 돌리셨어요? 응, 아침에 했는데. 아, 그런데 소파 밑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먼지가. 지혜는 웃으면서 소파 밑을 가리켰다. 영순의 얼굴이 붉어졌다. 70평생 청소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미안하다. 다음엔 더 꼼꼼히 할게.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이 집 구조를 몰라서 헤맸거든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영수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손자 서준이 한 말이었다. 영순이 오후에 과자를 하나 꺼내 먹으려는데 서준이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간식 이미 2번 드셨잖아요. 서준아, 할머니는 배가 고팠어. 엄마가 하루에 간식은 2번까지만 먹으라고 했어요. 할머니도 똑같이요. 그 순간 영수는 숨이 막혔다. 6살 손자가 자신을 관리하고 있었다. 지혜가 가족 모두의 생활 패턴을 앱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영순의 기상시간, 식사량, 간식 횟수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아,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괜찮단다. 안 돼요. 엄마가 규칙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지혜가 돌아와서 영순에게 말했다. 어머니, 건강관리 차원에서 식습관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당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거든요. 지혜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마라. 거실에서 이 대화를 듣던 민철이 끼어들었다. 엄마, 지혜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다. 자신은 이 집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이 되어버렸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 며칠 후 결정타가 왔다. 영순이 거실에서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부엌에서 들려오는 지혜와 민철의 대화였다. 민철 씨, 솔직히 말해서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챙기려니까.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요.
그런 곳은 너무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어울리면서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순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요양원. 자신이 그들에게는 짐이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부담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영수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철저하게 소외될 줄은 몰랐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두꺼워지고 있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영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 금요일 아침 지혜가 출근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 갈 예정이에요. 서준이가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좋겠다. 펜션 방이 좀 작아서.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음식도 냉장고에 다 준비해뒀어요. 그 순간 영순의 가슴에 무언가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우리만의 가족 여행. 지혜가 하지 않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영수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민철이도 그렇게 생각하니?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펜션이 정말 좁아요. 서준이랑 저희도 좀 빡빡할 정도라서. 다음에는 큰 곳으로 같이 가요. 다음에. 그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토요일 오전 아들 가족은 큰 가방을 끌고 신나게 집을 나섰다. 서준이가 마지막에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자 집 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빈집을 둘러봤다. 이곳이 정말 자신의 집인가 싶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도 자신은 없었다. 모두 결혼 전후의 민철 가족 사진들 뿐이었다. 그때 문득 베란다 구석에 밀려있는 자신의 낡은 솥이 보였다. 목포에서 가져온 그 솥으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해먹었던가. 민철이 어릴 때 감기에 걸리면 끓여주던 달죽, 시험 기간에 밤새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끓인 미역국, 분식집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주던 김치찌개까지. 그 솥에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다. 먼지를 털어낸 솥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이 솥처럼 자신도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니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날 밤 영수는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몇 년 전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만들어둔 비상금이었다. 평생을 모은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다. 민철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태주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육아용품을 사주느라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제법 큰 금액이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영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다. 민철이 가르쳐준 덕분에 간단한 검색은 할 수 있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들을 보니 마음이 설렜다. 목포와 비슷한 분위기의 어촌 마을들이 검색 결과에 나타났다.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파트가 법적으로는 자신의 명의였다는 것을. 민철의 결혼 전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계약을 자신 이름으로 했던 것이다. 나중에 아들이 여유가 생기면 자신 명의로 옮겨주려고 했는데 아직 그대로였다. 내 집을 내가 팔면 안 되나? 일요일 아침 영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아파트 매매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직원은 친절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정말 영순의 명의였다. 어머님, 이 지역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좋은 가격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두 달 안에 가능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순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자신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서준이는 신나게 놀이공원 이야기를 했고, 민철과 지혜는 피곤한 듯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무도 영순이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다. 영수는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깜빡거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바다가 보이고 있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자유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때가 됐구나. 그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자신만의 소트로 맛있는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4장. 바다로 향한 길. 아파트가 예상보다 빨리 팔렸다. 금매로 내놓았지만 위치가 좋아서 보름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다. 영수는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강원도 주문진으로 향했다. 평생 목포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그녀에게 이 여행은 모험 그 자체였다. 어머님, 여기 어떠세요? 바다도 가깝고 동네 분위기도 좋아요. 중개사가 안내한 집은 20년 된 단층 주택이었다. 낡았지만 정원이 있고 무엇보다 바다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집값은 서울 아파트 매매 대금의 절반도 안 되었다. 나머지 돈으로는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영순의 가슴이 뛰었다. 70평생 살면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은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과 목포에서 가져온 솥, 도마,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아들 가족이 여행을 간 사이에 모든 것을 정리했다. 월요일 아침 지혜가 출근하면서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혜야, 너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다. 하지만 영순에게는 마지막 아침이었다. 민철이 저녁에 퇴근했을 때 영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민철이 물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철아, 엄마가 이사 간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디로요? 강원도 주문진. 바다 보이는 곳에 작은 집 하나 샀다. 민철의 얼굴이 하얘졌다. 지혜도 부엌에서 나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농담 아니다. 이미 이사짐도 보냈고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았다. 내 명의였으니까 내가 팔 수 있지. 그제야
민철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지혜가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위험하다고 70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위험할 게 뭐가 있나. 영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민철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잘못한 게 없다.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그럼 여기서 편하게 사시면 되잖아요. 편하다고, 민철아, 엄마가 이 집에서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냐? 민철이 할 말을 잃었다.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랬다면. 지혜야, 너를 탓하는 게 아니다.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관리받고 싶지 않단다. 그날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민철은 밤새 영순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바다로 향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택시가 도착했다. 영순이 가방을 들고 나오자 민철이 따라 나왔다.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응. 연락은 하실 거죠? 물론이지. 가끔 놀러 가도 돼요? 영순이 민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철아, 엄마를 찾고 싶으면 언제든 와라. 하지만 그 집은 엄마 집이다. 그걸 명심해라. 택시가 출발하자 영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주문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다. 집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아늑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고 집 뒤편으로는 산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밀려 들어왔다. 첫날 저녁 영수는 목포에서 가져온 솥에 라면을 끓였다. 오랜만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먹는 것이었다. 파를 듬뿍 넣고 계란도 하나 넣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다. 이게 자유구나. 그날 밤 영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 소리는 그 어떤 자장가보다 달콤했다.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님, 새로 이사 오셨네요. 여기 동네 사람들 다 친절하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자유롭게 살려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웃었다. 좋으시겠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영순도 덩달아 웃었다. 이곳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한 일이 아니라 자유로운 일이었다. 주문진에서의 한 달은 영순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바다를 바라봤다. 날씨에 따라 바다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맑은 날에는 코발트 블루, 흐린 날에는 회색 빛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다. 옆집 할머니 박복순 씨는 첫 주부터 김치를 나눠주었다. 새로 오신 분 김치 떨어지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 김치 맛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목포식 김치 담그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 목포 김치요? 궁금하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화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저녁 산책길에서 인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영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나이 많은 할머니도 관리받아야 할 대상도 아닌 그냥 김영순으로 말이다. 영순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깨십, 고추 몇 포기를 심었다. 서울에서는 화분 하나 놓을 자리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마당 전체가 자신의 영역이었다. 흙을 만지며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저녁 동네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했다. 마을 축제 준비를 위한 자리였는데 영순은 분식 부스를 맡기로 했다. 영순 씨, 목포에서 분식집 하셨다며요. 우리 축제에서 떡볶이 좀 해주세요.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동네 축제는 주민들이 다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수는 오랜만에 떨리는 마음으로 잠들었다. 분식집을 접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철은 출근길마다 어머니가 계시던 작은 방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다. 지혜는 처음에는 홀가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여보, 어머니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민철은 선뜻 전화를 걸지 못했다. 어머니를 붙잡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고, 혹시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서준이는 가끔 물었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는 지금 바다 보이는 곳에서 살고 계셔. 왜요? 할머니가 거기가 좋다고 하셨어. 서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가끔 할머니가 해주던 미역국 이야기를 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민철이 마침내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민철이구나. 목소리가 밝았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운차고 활기찼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좋다. 바다도 보고 이웃분들도 친절하고. 혼자 계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가 불편하냐? 오히려 편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민철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씩씩할 줄 몰랐다.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와라. 요즘 바쁘거든. 바쁘세요? 마을 축제 준비하느라. 내가 떡볶이 부스 맡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철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다. 자신들 없이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틀 후 민철은 지혜와 서준을 데리고 주문진으로 향했다. 미리 연락하고 간 것은 물론이다. 할머니, 서준이 제일 먼저 달려가 영순을 안았다. 영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서준이 많이 컸네. 집 안을 둘러본 민철은 놀랐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마당에 심어진 채소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러지. 너도 가끔 와서 쉬어도 된다. 점심을 먹으면서 영수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 텃밭 이야기, 축제 준비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뭘 미안해 하냐.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도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민철아, 이제 됐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너는 너 인생 살자. 서로 다른 삶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거니까. 오후에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서준이 말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해가 질 무렵 아들 가족이 돌아갔다. 영수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그들의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다. 그날 밤 영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김영순이었다. 70여 년 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이제는 그 소리가 재촉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리듬이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